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 강연 시간 열겠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맞는 호스피스 다큐멘터리 목숨이라는 작품을 연출하신 이창재 감독님을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을 직접 곁에서 촬영하고 연출하셨던 이창재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이창재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독님께서는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 새로운 통찰을 선사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없이 죽음을 맞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목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조금 더 예민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죽음이 저에게 주제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죽음들 하나하나에 좀 의미 부여가 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프 멘토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시간 고 인사이드. 지금부터 이창재 감독님을 모시고 죽음으로 바라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재입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서 안 그래도 힘든 시절에 여러분들한테 좀 무겁게 던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목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만난 죽음이 제 인생을 좀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주제가 제 삶을 보다 빛내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과 그 경향성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먼저 마치 뺨을 한 대 얻어맞듯이 온 죽음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장 절친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친구와 만나서 광장시장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는데 한 10시경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친구가 와이프가 조금 보자 한다고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남이라서 좀 서운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그날 새벽에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암일 수 있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고요. 며칠 있다가 그게 혈액암으로 판정이 됐고 다시 입원실에 갔을 때는 예후를 좀 봐야 되겠다. 열심히 항암해보겠다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후에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하게 됐죠. 중환자실에서 만난 친구는 예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비폐 있고 그 팔다리에도 다 센서 같은 게 붙어왔고요. 제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야기를 10분가량 주고받았는데요. 사실은 주기만 했죠. 받지는 못했고요. 친구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정도가 힘겨웠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받았던 제 충격이 상당히 컸고 더 나아가서 중환자실이라는 곳에 대한 공포감들도 같이 생겼습니다. 실제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나중에 목숨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3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 쓴 글인데요. 24시간 환하게 조명을 켜둔다. 침대에 누우면 눈이 부시고 간호사는 30분마다 의식과 혈압을 체크하니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갖 기계장치와 알람 소리, 신경을 자극하는 소음이 있다. 옆 침대에서 환자가 죽어나간다. 극도로 불안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대부분 기관 삭관을 하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몸을 결박하거나 손발을 묶는다. 대부분의 대소변은 침대에서 해결한다. 하루에 10분 정도 2번만 가족을 볼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환자실 치료 후 증후군이라는 병명까지도 생기게 됐습니다. 작년에는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80대 암 환자분이 흉기로 자해해서 숨졌다는 기사까지 었던 적이 있죠. 이미 말기에 있는 환자심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못 이겨서 스스로가 이명을 달리하게 된 사건마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환자실이 무서운데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말기암 환자의 30%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간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전체 암 환자의 24%가 임종하기 2주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항암제 주변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걸 보셨겠지만 항암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걸 죽기 전까지 한다는 거죠. 거기서는 어떤 이별이나 정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암과의 투쟁만이 남아 있죠. 또 다른 죽음 하나는 제 형수님인데요, 동갑입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얼마 뒤에 그런 또 다른 암 환자로 판명이 났는데요. 같은 나이였고 또 아직 그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가족이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항암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병원은 물론이고 6대 병원까지 다 가서 차트를 들고 또는 환자를 대동해서 새롭게 때론 체크를 해서라도 결과를 봤는데 최대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죠. 결국 마지막에 2주 전에 제가 억지로 우겨서 호스피스로 모시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오랜 병마로 인해서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떠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스피스 영화를 찍게 됐었죠. 그게 작은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호스피스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을 결과를 받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4대 병원, 종합병원들 있죠. 이곳을 검진을 받은 이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일말의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죽음이란 것을 수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스피스라는 곳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종합병원에서도 완화의료병동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완화란 것은 병을 완화시킨 게 아니고요. 고통을, 통증을 완화시켜서 일상에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하는가? 중환자실이든 항암이든 어떤 형태로든 희망이 있을 때, 특히 그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절망을 내색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10%의 희망이 90%의 현실을 묻어버리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임종 전까지도 임종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상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공유하지 못한 채 마치 대나무가 뚝 부러지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 자체, 그 현실이 너무나 엄연한 현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 7개월, 한 달, 두 달 이 시간들을 투쟁의 시간으로 혹은 정리의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시간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 누구나 삶을 마무리해서 다음 여행을 떠날 때까지 마무리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는 아주 지혜롭게 또는 아주 보람되게 보내는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좀 더를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통증의 부분에서만큼은 일반 병동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통증 통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호스피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할 무렵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촬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돌아온 거죠. 아내와 옆에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도착하니까 그게 의료진들이 나오고 또 수녀님들도 계셨는데 다 나와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 반갑다는 이야기는 못하죠. 그냥 왔냐고. 그래서 제가 주인공을 촬영했던 독실이 있었는데요. 그 독실로 배정을 받아서 혼자 들어가고 아내는 수납을 하기 위해서 밖을 나가고 혼자 있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그때 순간적으로 죽음이 엄습해 왔는데 그 죽음의 느낌은 외롭다는 것 그리고 두렵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엉엉엉 울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내가 깨었습니다. 그 꿈인데 자각몽이랄까요. 너무나 현실에 가까운 그 경험은 저한테 되게 큰 선물이었는데요. 그 전에 저는 임사체험이라고 프로그램들이 있죠. 관에도 들어가고 유서도 쓰고 이런 프로그램을 두 군데도 가봤고 제 스스로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했었지만 그 꿈 하나가 저한테 삶의 어떤 질문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간에 그 앞에 미래를 가서 마치 경험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됐던 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호스피스라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다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한다면 그 다음은 과연 뭐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그 10년 동안에 저한테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소위 내세라는 곳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입장들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제가 접한 책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본다면 내세를 표현할 때 고향 또는 본향, 근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세가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세란 곳이 원래의 고향이고 여기는 잠시 파견 나왔거나 혹은 공부하러 온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세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현생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의미들을 정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 그 있다면 또 반은 다음 생에 대해서 디자인한다는 표현까지 하는데요. 다음 생이 이번 생에서 못다한 숙제가 무엇이며 잘못한 문제는 또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일까를 정리를 해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세란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럼 현세는 또 어떨까요? 현세란 곳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 공부를 하러 영적 성장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억울하게 태어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맞춤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런 조건으로 태어난다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 특히 부처님은 인생을 고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와, 이렇게 고통의 바다에 내던져진 이유는 뭘고 또 고통의 의미는 뭘까? 이 고통이란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에서 연결해 본다면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숙제를 스스로 자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져온다고 했죠. 자기가 준비한 숙제. 이 스스로가 넘을 수 있다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자기한테 장애나 문제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 문제 덩어리다. 그랬을 때 그 문제가 트러블이 될 수도 있고요. 퀘스천이 될 수도 있죠. 트러블이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 덩어리고 우리는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인데 퀘스천이라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숙제란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트러블로 볼 수도 있고 퀘스천을 볼 수도 있지만
앞에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퀘스천으로 볼 때 우리는 이거는 긍정적인 하나의 숙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간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장애, 고통, 문제 이러한 것은 해결되고 나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 마치 우리가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만점을 받았는데 문제집을 보지 않을 이유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런 여러 많은 삶의 조건과 문제들이 극복되어졌을 때 그 자체로서는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어 사라지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학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와서 단지 향유하고 놀고 더 먹고 더 즐기고 한다는 입장이 학교하고는 조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학교에 가깝다는 생각 쪽으로만 옮겨도 오늘날까지 오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학교가 아니라 유흥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최대한 많이 쓰고 최대한 많이 쌓고 최대한 많이 놀고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게 맞는데, 여기 학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쁜 학생들이 너무 많고 이 학교 자체도 요즘은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지구란 학교 자체가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이용하는 덕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해서 드립다 공부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근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만 본다 하더라도 하필 이 많은 동식물들 중에서 인간만 치명적인 이런 바이러스가 왜 생겨났으며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리돼 있으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려 해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것들이 만약에 상징적인 못이라면 우리는 그걸 대책임질을 하면서 그래 한 번쯤은 학교로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고 있는 게 그냥 쓰고 그냥 먹고 하는 뭔가 소비적인 거 아닌가? 여기서 나는 과연 성장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그 내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윤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윤회를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방학이 있죠.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겠고 또 방학이 있을 거고요. 이 학교에서 차근차근 수업을 마치고 학력을 성취해서 다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항상 이것이 학교라는 것을 망각하고 계속 놀다 보니까 유급을 받아서 1학년을 또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더 밑에 학년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유급받고 있는 사람도 아닐까? 계속적으로 성장이 아직까지 이 지구라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가 요구되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 진정한 졸업. 마치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 생을 순환을 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갈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전까지 살다고 가지 않았을까? 아예 그런 질문조차도 못하고 삶 자체에 급급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뺨을 맞듯이 맞이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이 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 긴 안목상에서 삶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영화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아주 흥행 영화라 해서 보러 갔는데 정신이 없어요. 울기까지 했어. 근데 나오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주제가 뭐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런 게 영화의 주제가 어디 있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영화는 여러분한테 남는 걸까요? 동일하게 우리는 영화조차도 주제를 묻는 상황인데 우리 인생에 나온 숙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제는 뭘까? 나는 어떤 주제를 향해서 어떤 주제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누구나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주제들을
이제 조금씩 되묻고 정리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코로나가 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다 보면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 나의 현세의 의미는, 주제는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남아있는 출발점이 되겠죠. 나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달려오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저곳이야 라고 출발점과 종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주제를 찾아보고 나의 주제가 선명해졌다면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느라 좀 달렸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이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그리고 목숨까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다루는 여러 독특한 주제, 무속, 스님들의 삶, 그 다음에 호스피스에서의 어떤 죽음, 이런 주제들을 다루셨는데요. 그 3부작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런 목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뭔가 신기해서 이런 작업을 하기보다는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를 보통 그 주제를 잡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라면 쉽지 않고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는 어차피 1년, 2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야지만 비로소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저한테서 한 1년, 2년 정도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잡다 보니까 좀 난해하다거나 아니면 좀 남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했는데, 그게 제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좋았던 여정 같습니다. 여기를 거치고 저기를 거쳤을 때 저의 변화도 좀 느꼈던, 그러니까 책으로 읽었다면 그렇구나라고 했을 건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그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적극적인 질문들이랄까요? 이런 삶이 있고 이런 선택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이런 게 아주 직접적으로 왔던 저한테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봤던 영화 사이에서 같은 경우는 무속인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죽음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위로하고 죽음 망자를 갖다가 보내고 굿을 통해서 하는 이런 장면들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이라는 그 호스피스 병동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좀 소재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경계에 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뭐랄까요, 신과 인간 사이에 애매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신, 무당이라는 존재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를 들어서 신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간의 뜻을 또 신에게 어떻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당신들도 대부분 다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해원 상생이라고 어떤 그 묵어 있는 원한들을 풀고 서로가 잘 살아보자는, 그래서 그런 깊이들도 가지고 있고, 예컨대 길 위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또 늦든 빠르든 어떤 견성이라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분들의 주제의식이 대단히 강한 분들, 목숨이란 것은 보신 것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 위치한 분들의 당신들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다뤘던 목숨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기록하고 싶었던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엔 아마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같은 아마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죽음 순간을 보고 싶기도 했죠. 대단히 좀 뭐랄까 비윤리적이랄까요. 그 전에 자원봉사나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목도를 하게 된 건 많았는데요. 그걸 담는다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신들의 가장 극명한 절망의 순간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 질문들이 아마 대단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몇 번의 이제 임종을 지켜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임종을 촬영한 분들은 4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분들은 충분한 교감이 사전에 있고 나의 죽음이 뒤따라올 사람들한테 작은 메시지가 된다면 이 정도 봉사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좀 큰 마음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촬영이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있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 저도 촬영을 하고 촬영 감독도 따로 있었는데 촬영 감독 말이 이렇게 조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공부를 하고 왔지만 그걸 뷰파인더로 직접 숨이 넘어가는 순간을 다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않았는데 그런 순간들을 다큐멘터리 감독은 때론 악마의 대변인, 악마의 관찰자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옳은가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건 항상 느끼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더 큰 감독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열어줬을 때 제가 오는 어떤 감사함이라든지 그걸 결국 영화로 해서 실제로 관객들이 보고 느낀 교훈, 충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교훈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분들의 선물이 잘 전달됐구나 다행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네. 여러 죽음을 가까이에서 촬영을 통해서 목격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그럴까요? 예. 가장 평화로운 죽음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떤 죽음이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호스피스에 모두 간다고 해서 다들 그런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임종을 맞이하시지는 않고요. 제가 책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살아온 대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임종의 순간들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저는 되는데요. 그 듣는 분들은 좀 다르게 오겠지만 그 죽음이 좀 숭고하다까지는 아니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고치의에서 나비가 나올 때 숭고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하고 아름답다는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우울하지도 않고 좀 약간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대부분 다 마지막 순간, 그게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순간에 당신의 현실,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죽음을 수용했다 할까요? 왔다. 이건 너무나 받아들이기 싫은데 어느 단계에서 이 수용을 함으로 해서 당신의 표정들이 바뀌고 당신 주변의 보호자분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결국은 떠나실 때도 아주 편안하게. 거꾸로 우리가 죽음과 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갈 때는 끝까지 정말 힘든 상황들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 싫어하는 나비처럼 계속 이미 고치는 열렸는데 나비는 나가려고 몸짓을 하지 않는 상황이랄까요. 그 상황들을 볼 때 당신이 떠나기 되게 싫으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거든요. 불교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열반을 자탈임망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최근에 수홍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자탈임망한 채로 이렇게 열반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뭐랄까요, 좀 그까지를 기대하지 않는 고성분들 중에서는 한때의 전통으로 천화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천자에 될 화자에서 천도, 이 도시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한다면 이런 천화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당신이 어느 정도 당신의 떠날 때를 느끼고 있을 때 산으로 올라간다.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완전히 자진할 만큼 에너지가 다 소진할 만큼 걸어 올라간 뒤에 남은 힘으로 당신 주변을 낙엽으로 당신을 덮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자살이라는 개념들은 대단히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불교의 전통 중에서 하나가 이 자살에 가까운 천화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 천화는 과연 자살일까 죽음의 수용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걸어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뒷자리를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하를 선택하는 분도 있고, 기력이 다 됐고 이미 선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조금 이렇게 입에 올리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아서 이야기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룬다든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수용하기 꺼려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같은 건 어떤 걸까요? 예, 사실 이 한국인의 죽음관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도 나와 있고 한데 조금 좀 우습다 할까요? 이런 게 그 우리나라는 그 불교도 강하고 기독교도 강한데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인의 죽음관에서는 가장 큰 것은 유교라고 하거든요. 그 유교의 그 상례들이 대단히 그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500년 유교 사회를 거치면서 죽음 자체가 터부시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소통바세굴로도 뭐 이성이 낮다는 표현이나 그 부모님을 여의고 나면 3년상을 하면서 죄인으로서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오래된 전통들이 오히려 다른 종교의 좋은 죽음관을 넘어설 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 압도하고 있다는 그 이상한 좀 딜레마들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당신들이 내 세간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터부시되는 이걸 감히 이야기해서 실제 누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좀 나쁜 선택이라 할 만한 중환자실까지 고통을 받으러 당신께서 직접 비용을 써서까지 간다는 거죠.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임종 6개월 전에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비용이 생애 전 의료비의 3분의 1을 쓴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본다면 몇 조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한 달, 두 달 연장하면서 교도소나 또는 실험실 같은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짧지만 정말 윤택한 공간에서 내 죽음을 스스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우리 선택은 조금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물리적인 6개월, 7개월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코스터거든요. 그 롤러코스터인데 내려갈 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르기만 바라는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길게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조금 올라온 이 상태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대로 결국은 내려가 버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어느 단계에서 스탑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아름다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스스로의 고통의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그 이생에서의 삶을 아까 학교에 비유를 하셨는데, 예. 이 학교에서 결국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좀 훈련을 해야 죽음이 막상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죽음을 저의 경우에서 본다면 죽음을 공부를 하면서 삶을 훨씬 더 긴 안목에서 보게 됐고 또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비타민제도 먹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저의 삶의 조건들을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한데 어느 순간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란 것은 밀려서 가지 않고 제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쓰신 분은 마지막에 피부암에 걸려서 통증이 아주 심해지자 아예
열흘 동안 곡기를 딱 끊어버리시죠. 아, 이거는 내가 버텨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기는 지났고 나는 이미 올 거라면 빨리 가서 맞이하겠다고 곡기를 끊고 스스로가 떠나셨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많은 것들이 이 연명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치 또는 해야 될 숙제들도 자꾸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나중에 지금은 먹고 살자고 바쁜데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봉사할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러 할게. 이런 식의 내가 돈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할게. 이런 식의 연기,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있고 또 주제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죽음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 발밑에 항상 시한폭탄이 달려 있다. 근데 그게 언제로 맞춰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막연하게 늘리지 말고 오늘, 내일, 모레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또는 내가 살아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엉뚱하게 살다가 내일부터 살라고 하는데 그 시한폭탄이 다 돼버렸다면 큰일이 되겠죠. 그래서 죽음 자체가 어두운 터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각성시키는 좋은 각성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죽음을 공부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죽음이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게 하는지.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그 나란말싸미를 만드신 조철현 감독님을 잠깐 네. 만났는데 감독님께서 그 이창재 감독님을 수행하는 명상 수행하는 곳에서 만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부를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수행을 하는 곳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좀 남방불교 수행 중에서도 좀 집약돼 있는 수행 방식입니다. 네. 그 하루 시간도 좀 집약적이고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거의 수행만 하는 쪽인데요.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서로 그 무건이라서 대화를 못했고 마지막 날 이렇게 휴대폰도 돌려주고 말도 하게 하는데 그때 인사를 든 것 같고요. 수행처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속세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살아오는 걸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랄까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가진 해와 가지지 않은 해에는 차이가 좀 크고 좀 우습게 이야기 드리면 한 6개월 정도는 그 약발이라는 표현을 하겠는데 그 약발이 좀 지속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걸 일상화시킬 수만 있다면 저한테도 좀 좋겠다. 사실은 계속 다니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질 않은가? 성장 대신에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행을 일상화시킨다는 것들은 좀 쉽지는 않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수행만큼 중요한 삶의 목적은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죠. 기도도 있고 보시도 있고 한데 불구하고 수행만큼 더 빠르고 중요한 게 없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좀 저는 요즘 와서 좀 촉박하게 느낀달까요? 네. 이제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네. 이러다가 네. 이런 강박을 좀 느낍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마다 어떤 하나의 화두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예.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잡았던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지금 화두로 삼고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예. 다큐멘터리가 있을까요? 예, 그 주제적인 걸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좋은데 관객분들이 보실 때 좀 무거운 질문들이 많아서 네. 아마 다음 작품은 조금 더 편하고 쉬운 질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해서 뭐랄까 그 시간들 자체가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작업을 한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든 대상이든 주제든 그렇게 찾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엘리자베스 키블로스 박사님이라고 호스피스 선구자시죠. 그분이 사후생에 썼던 걸 같은데요. 삶은 거울이다. 삶에 미소 지어라. 그러면 삶이 그대에게 미소를 지어리.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자주 떠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삶의 조건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나는 행복해지고 이런 조건 전까지는 그냥 내달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미소를 지을 만한 기회는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조건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미소 지으면서 한 발 갈 때 삶이 불행하게 올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인상을 좀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삶에 미소 지으려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인도를 가는 다큐멘터 뭐 촬영 일정이 있었는데 다른 팀원들이 다 안 가겠다고 그래서 직접 자원을 하셔서 갔는데 가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돌아오고 나니 다시 가고 싶더라 이런 말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인도에 또 가고 싶으십니까?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뒤로도 계속 가서 나중에 대충 따져보니까 한 인도에서 있었던 시간이 한 1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인도는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부분들은 첫인상은 좀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전체에 깃들여져 있는 영성 같은 부분들은 그 누구나 좀 둔감한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수행자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만나는 거지들도 수행자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단정해서 짧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영성 같은 거는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 모자란 그 경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누리는 느낌들, 그 누리는 게 신과 되게 가까워져 있는 상태랄까요?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그냥 인간의 땅에 더 가까워지는데 이분들은 그 좀 높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신과 항상 생활을 함께 한다는 느낌. 이래서 외로움이 좀 적겠구나. 그리고 근원적인 고통, 질문, 고립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요즘도 좀 곱씹곤 하거든요. 인도는 예, 정신적 고향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감독님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인도 저도 가봤었는데 바라나시의 그 가트에 있는 그 화장장에서 하루 종일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죽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이렇게 가트에 앉아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삶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온 관성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죽음에 대한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평화로운 죽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는 말, 우리가 죽음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